안녕하세요. 오늘은 외환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외환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된 배경은 그만큼 외환거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환거래에 대한 아이템을 유튜브 상에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외환거래를 이제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100명이면 100가지의 종류가 있다 할 정도로 백인백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는 카테고리가 한 7가지에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인백색으로 다양한 케이스로 상담을 하지만 이민경 행정사 입장에서는 이게 7개 카테고리 중에 과연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고 어느 트랙에 따라서 외국한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것이냐 이런 전문성을 갖고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전에 핵심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은 자금이 이동하는 목적성, 이게 경상거래냐 또는 자본거래냐. 이 경상거래인 경우는 이제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유학자금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자본을 거래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의 거주성에 대해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재외동포냐 그 지위에 따라서 다른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재외동포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국적이 어디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소, 거소, 경제활동의 중심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거주자이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6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비거주자 내지는 재외동포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180일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거주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재외동포냐 구분하는 것과 외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주성을 해석하는 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성, 거주성,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이제 10억,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하까지는 이제 그냥 외환거래은행이 하면 외환거래은행에서 국세청이라든가 기재부로 이제 통보가 가는 거지만 10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가서 신고 필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액수가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은행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목적성이냐 또 당사자의 거주성은 어떻게 되냐, 금액의 규모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신고 기간이 타겟팅이 됩니다. 외환은행, 한국은행, 기재부, 또 금감원에서 또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국한 거래 케이스별 맞춤형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경상거래, 크게 나눠서 경상거래, 기타 자본거래,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 거래, 그 다음에 증권 및 파생상품 취득, 해외 직접 투자, 그 다음에 대외송금 수단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경상거래는 수출입 대금이나 용역비 같이 정상적인 경상지급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호계산, 돈 지불해야 될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상계를 한다든가, 기간이 이제 납품하고 선적한 후에 그 서로 돈을 거래해야 되는 기간이 초과된 결제라든가 제3자 지급 및 수령, 이렇게 또는 외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도 비정상적인 결제에 있어서는 경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본거래,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예시하지 않은 대부분의 것은 기타 자본거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대표적으로는 증여, 사적 화해 임대차 등 다른 범주에 명확하지 않은 채무 보증, 해외 예금 개설, 임대차 거래 등 포함되고, 외국은행 신고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기타 자본거래 맞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받는 기관에다가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경상거래인지 기타 자본거래인지 부동산 취득거래인지 금전 대차거래인지 등등을 확인해서 그 트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도 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서 위기 신고를 사후적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가 바로 비거주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 놓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시점에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고 그걸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임대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그 돈을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송금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위기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고, 위기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액수가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은 바로 위기신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 외에 네 번째, 금전 대차 거래. 해외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또 뭐 대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부동산을 대여 차입하는 거래를 금전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거주자가 자금을 들여오는 차입을 하는 경우는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면 되지만, 거주자가 해외 지인한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나가는 거에선 엄격하다 이 말이죠. 한국은행 신고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꼬오는 거는 뭐 그냥 외환은행에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돈을 꺼주는 경우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점은 뭐냐면, 이렇게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것이 시작된 이유는 1997년에 IMF 시절에 우리가 외환이 부족한 그 아주 절실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시작이 된 게 외환거래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돈이 나가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 및 파생상품 취득, 해외 주식이나 채권의 단순 투자나 장외 파생상품 계약 등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는 다수의 투자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취득이나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10% 이하를 할 경우에는 증권 및 파생상품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0% 이상을 직접 해외 증권이나 주식을 취득을 할 경우는 이거는 해외 직접 투자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이나 파생 상품을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그 해당 기업의 10% 이상을 취득을 할 경우는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되고, 그 이하에는 증권 및 파생 상품 취득에 해당되는다는 점. 그러면 해외 직접 투자는 어떻게 하냐?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임원 파견 등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맺는 목적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에 신규신고를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또 사업실적 보고서 등을 꾸준히 사후적으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이제 대외 지급수단 매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7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일반인과 밀접한 관계의 것은 기타 자본 거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 그리고 대외 지급 수단 매매, 이 세 가지가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케이스로서 신고해야 되는 카테고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 지급 매매는 무엇인가? 외화 현찰이나 외화 표시 수표 등 지급 수단 자체를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환전 등 은행을 통한 통상 거래는 자유롭지만 당사 간의 직접 매매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가 나왔다. 그러면 그 월세를 해외로 보낼 때는 바로 이 대외 지급 수단 매매, 대외 지급 수단 매매에 대해서, 이거는 대외 지급 수단이라는 건 달러를 말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돈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인 달러를 한국 돈에서 외화로 매매하기 때문에 이걸 대외 지급 수단 매매라고 명칭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와 같이 트랙이 정해졌다. 이제 송금하고자 하는 분에게 상담을 해서 목적성은 뭔지, 당사자가 거주성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 기관은 어딘지, 이제 지금 7개 카테고리를 고민한 이유는 네 번째 신고 기관이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과연 외환을 해외에 송금하거나 또 해외에서 송금한 돈을 한국에서 인출하고자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드리느냐, 이것은 이제 로드맵을 작성해 드립니다. 이렇게 대사관에서 해야 될 일, 또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 또 한국은행 외환거래 지정은행에서 해야 될 일,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일, 기재부, 금감위, 이런 기관들별로 그 해당되는 송금을 하거나 입금을 하거나 하는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기관별 순서도에 의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기관에다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 드리는 것이 이민경 행정사가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럼 이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별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이제 특히 위기신고라든가 부동산 취득신고 같은 경우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로드맵의 작성비와는 별도로 사유서 작성비를 대행을 맡아서 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한다든가 해외에서 한국에 갖고 왔을 적에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데 과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민경 행정사가 로드맵을 작성해서 판매를 하고, 로드맵에 따라서 그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사유서 같은 작성에 대해서는 별도 의뢰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외환 거래에 대한 그 거래에 관해서 최초로 알아야 될 포인트와 또 그 알아야 될 포인트를 근거로 했을 때 과연 카테고리가 어딘지에 대한 구분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환거래의 총괄 소개 안내의 시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